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시장의 전략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박종원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작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유의미한 내용을 많이 다뤄봤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을 보면은 암호화폐는 조정을 받고 금과 은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떤 게 더 경쟁력이 높을지가 궁금해요. 이 내용부터 오늘은 좀 짚어볼게요. 네, 아마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금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앞으로도 금과 은 가격이 추가적으로 올라갈 것인가 그 부분들에 대한 관심이 좀 지대하실 텐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앞으로도 금과 은 가격은 상승 구조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거는 이유 자체가 우리 일부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시장의 지금 현재 상황과 구조 자체가 뭔가 불확실성이 너무 많이 높아져 있는 거죠. 그리고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들, 즉 미국에 대한 어떤 달러에 대한 신뢰가 많이 무너진 상황에서는 결국 지금 시점에서 안전자산으로서 1순위로 거론될 수 있는 거는 실물, 금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을 할 테고, 그러면 이 금을 연동하는 상품들의 수요들이 꾸준히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한번 차트 보시면은 요게 이 금 토큰이 있습니다. 비싸움이나 뭐 어피트에 가셔가지고도 확인할 수 있는 상품인데요. 팍스 골드라든지 아니면 테더 골드 같은 금 연동 상품들이 있는데 이 가격 보시면은 올해 초부터 해서 아주 급등을 하고 있죠. 금 가격을 연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RSI라든지 다른 보조 지표 한번 보시면은 과열 구간으로 많이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에서도 과열 구간으로 접어들고 나니까 가격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는 걸 볼 수 있죠.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전략적인 관점에서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 과매수 구간으로 진입해서 과열이 됐을 때는 추격 매수를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중장기적으로 상승한다고 해서 이게 끝도 없이 계속해서 상승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거 아니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있고, 다음으로는 만약에 조정받는 국면들이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는 해지 자산 용도로서는 포트폴리오에 일정 비율을 포함하는 것이 저는 유리한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실물 자산 중에서도 금과 은의 이 비중 자체를 약간 일정 부분 높여나가는 거 괜찮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가격 상승의 측면에서 뭔가 더 성장성을 도모한 투자 전략으로 봤을 때는 역시나 비트코인과 암호화폐가 더 우호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비트코인과 금의 어떤 가격 저평가 여부를 한번 판별해 보면은 비트코인 금 비율이 역사상 최저치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금 대비로 비트코인이 역대급 저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관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디지털 금으로서의 내러티브가 일정 부분 약화가 됐지만 결국은 이 내러티브는 시장에서 부여를 하는 겁니다. 이게 그냥 정답지처럼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 아니라 시장에서 의미를 부여할 때 움직이는 것인데, 기관들의 관점에서 금과 은이 이렇게 고평가되어 있다고 하면은 다음 순서를 노려보는 것은 사실은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거기다가 RSI 상으로 봤을 때도 금 대비로 비트코인이 역대급 저평가 구간에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포트폴리오에서 안정성 관점에서 금을 가져가는 것은 좋은 전략이지만, 그럼에도 더 경쟁력 있는 자산을 선택한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비트코인이 더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지금 비트코인의 상황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투자자 관점에서 지금은 저평가 국면이다라고 그 시선을 한번 옮겨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시장에서 가장 우려를 하는 부분들은 이제 이 시즌이 끝났을까라는 부분이에요. 항상 매번 이야기를 하는데 올해가 시작이 됐고 연초 랠리를 기대를 했고, 사실 연초 랠리가 조금 나오긴 했었잖아요. 일시적인 반등이 있었는데 그래도 아쉬운 성적이긴 합니다. 2026년도의 시장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작가님? 네, 일단 저는 상승론자이고요. 몇 가지 근거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일단 좀 불확실성 요인들부터 한번 살펴보면은, 요거는 이제 크립토 퀀트의 주간 보고서에서 제가 오른쪽 장표는 왼쪽 장표 캡처했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은 2022년 당시와 상당히 유사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65 이평선을 넘어서지 못하고 하락 추세로 접어들 수 있다라는 관점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 차트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과거 패턴이죠. 즉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이 시장의 변화들에 대해서는 이 차트가 명확하게 반영을 할 수 없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시장에는 이런 얘기들이 있죠. 역사는 반복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작년에 이미 역사가 반복되지 않았죠. 그런데 작년엔 반복 안 됐지만 지금은 반복된다. 이건 논리적으로 사실은 굉장히 많은 모순이 있다라는 쪽이 저의 입장이고, 그리고 기관 전망들 한번 살펴봤을 때도 물론 비트코인의 우호적인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 기관들이긴 하지만 비트와이즈라든지 그레이스케일이 모두 다 작년 4분기에 바닥을 찍고 상승 구조로 전환을 하는 것 같다라는 관점들, 즉 보고서를 통해서는 그렇게 전환을 한 것 같다라는 관점을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여러 가지 측면들을 종합해 봤을 때 일단 시장에서는 구조가 바뀌고 있는 이 새로운 어떤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될지, 차트 관점에서 뭔가 이 대세 하락장으로 접어들 것 같다, 이런 관점은 여전히 유효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또 올해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될지 그 부분도 작가님과 지켜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어서 이제 온체인 지표들과 알트코인 관점에서 볼 텐데요. 이 이야기가 좀 또 오랜만에 오셨기 때문에 변화된 게 좀 많을 것 같아요. 온체인 지표 좀 몇 가지 짚어볼까요? 네, 온체인 지표는 사실 약세장이냐 강세장이냐를 가리키는 지표로 봤을 때는 일단 전체적인 지표가 현재 약세 국면에 있긴 합니다. 즉 시장은 차트 관점으로 봤을 때도 가장 중요한 단기 보유자 실현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주봉 기준으로는 뭐 52평선, 월봉 기준으로는 12평선 다 하회를 하고 있죠. 그러면은 기술적인 분석 관점에서도 온체인 관점에서도 일단은 약세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들은 동일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에도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변화의 어떤 핵심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면은 생각을 좀 다르게 해볼 수 있는 여지들이 있는 거죠. 첫 번째 살펴볼 지표는 트레이더들이 현재 롱숏 비율을 어떻게 가져가는지 한번 살펴봤더니 가격이 조정받는 구간에서 롱 포지션이 크게 급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시장에서는 대규모 주체들 중심으로 해서 일단 투심이 살아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걸 조금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는 표는 이 표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글래스노드에서 제공하는 각 고래들, 각 주체별로 매집과 매도 포인트를 한번 살펴봤더니 적은 물량들, 즉 1개 미만부터 해서 100개 미만으로, 즉 1000개 미만으로 가지고 있는 주체들은 최근까지 매도세가 더 많이 우위를 보였습니다. 즉 매도를 해왔는데 그보다 더 월등하게 물량이 많은 주체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계속해서 축적 국면을 가져가고 있다는 거죠. 즉 더 대형 주체들은 매수를 하고 소형 주체들이 매집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구조적으로 단단한 기반들이 마련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반대로 큰 주체들은 물량을 던지는데 작은 주체들만, 즉 개인들만 계속해서 사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구간을 전형적인 과열 구간으로 보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 패턴 자체가 완전히 반대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시장은 뭔가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라고 보는 쪽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거기다가 비트코인 거래소 보유량도 계속해서 하강 국면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거래소에서 뺀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중장기적으로, 즉 장기적으로 더 가져가려는 의지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지표들을 전반적으로 종합해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약세 국면이지만 이 약세를 갖다가 해소하기 위해서 이 주체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구간이구나,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온체인 지표상으로 이제 전반적인 평가를 내봤을 때는 확실히 약세 국면이 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또 신중하게 바라보게 되는 관점이 있는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또 온체인 지표상 좀 덧붙일 말씀도 좀 있으실까요? 네, 온체인 지표상으로는 뒤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자세히 드려볼 텐데 네. 알트코인 관련해서도 중요한 변곡점들이 나타나는 시그널들이 많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즉 비트코인에서 이제는 알트코인으로 점진적으로 자본이 흘러갈 가능성, 물론 아직까지는 신호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일단 제기가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또 그 관점에서는 중요하게 봐야 되는 지표가 몇 가지 있죠. 네. 비트코인 도미넌스와 그리고 이 전체 알트코인 시가총액, 그리고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가격 비율을 봐야 되는데 이 세 가지가 약간 엇갈리는 시그널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 즉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상승 구조를 보이면서 현재는 비트코인 중심으로 자본이 가고 있는데 이 흐름들이 어떤 변곡점을 꺾고 내려갈 것인가에 따라서 자본의 이 방향성은 또 빠르게 달라질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솔라나 상황 이제 저희가 좀 간단히 짚어볼까요? 네, 솔라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시장의 상황을 우리가 섣불리 예측한다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네. 근데 과거에는 솔라나가 이제 이더리움보다도 더 높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자산으로서 많은 기대를 받았는데 저는 여전히 그 관점을 유지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올해 시장의 상황들을 한번 살펴봤을 때 만약에 기관들이 이 시장에 진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어떤 선택지를 놓고 본다면은 이 솔라나와 이더리움을 비교했을 때 이더리움이 상대적으로 더 유리한 조건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이더리움으로 기관들이 올라왔을 때는 이더리움이 현재 만들어 놓은 이 디파이 생태계와 막대한 유동성들, 이 자본들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데다가 탈중앙화도 더 높기 때문에 사실 신뢰도 자체도 더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솔라나 한번 살펴보시면은 RWA 시가총액이 10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굉장히 잘 해내고 있습니다. 즉 이더리움 다음으로는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최근에 검증자 수가 5,000명에서 800명으로 급감했다라고 하는 토큰 터미널의 분석이 있는데요. 이 얘기는 탈중앙화는 다소 더 약화됐다는 국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결론적으로 참여자가 줄었기 때문에 남아있는 검증자들이 더 신뢰할 수 있는 검증자라는 측면들에서는 분명히 긍정적인 관점을 가져갈 수 있지만 그럼에도 이더리움 대비로 탈중앙화가 낮은 상태에서 신뢰도가 낮은 그런 프로젝트가 디파이 생태계 내에서도 입지 자체가 이더리움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좀 부진하기 때문에 이 가격의 상승, 즉 솔라나 토큰과 이더리움 토큰의 가격 상승을 좀 차치하고 어떤 체인이 조금 더 시장의 주목을 받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은 개인적으로는 이더리움이 더 위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솔라나는 사용성 측면에서 가장 유리한 환경들을 만들어내면서 이 부분들이 뭔가 이 이더리움과는 다른 측면으로서의 로드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측면에서는 또 충분히 고려해보고 판단해야 되는 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솔라나 쪽에 관해서도 이야기 짚어봤고요. 저희가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XRP 쪽까지도 같이 얘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XRP 지금 간밤에도 좀 조정이 나왔더라고요. 어떻게 상황 보고 계실까요? 네, XRP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일단 굉장히 좀 중요한 국면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체인들보다는 제가 늘 강조드리듯이 판단이 조금 더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왜냐하면은 이 XRP 같은 경우는 XRP 레저라고 하는 이 메인넷 자체가 기본적으로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수치들을 가지고서 이 이더리움과 솔라나와 같은 연장선상에서 비교를 한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관들이 진입한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기관들이 신뢰의 관점에서 어떤 본인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한 번에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즉 토탈 솔루션을 바라봤을 때 리플보다 XRP보다 더 좋은 선택지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은 또 여기서도 상당한 경쟁력을 지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리플 자체는 태생적으로 금융에 특화가 되어 있는 데다가 기관 금융에 특화해서 만든 체인이죠. 즉 처음부터 탄생 목적 자체가 B2B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기관들의 자본이 시장 구조 법안의 어떤 수혜를 받으면서 이제 자본이 블록체인으로 진입하게 됐을 때 충분히 주목받을 수 있는 측면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시장 구조 법안이 뭔가 또 연기가 되면서 그만큼 또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객관적인 수치가 부족하다는 것은 불확실성 요인에 대해서는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XRP는 일단 긍정적인 관점은 계속해서 유지를 해 나가지만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하방 압력을 받을지는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는 좀 미지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표를 하나 가지고 와봤는데 크립토 퀀트 분석에서는 현재 이 XRP 레저에서 즉 XRP에서 펀딩 레이트가 이제 음수 영역에서 양수 영역으로 반등하려고 하는 어떤 기로에 있다는 부분들을 언급을 하면서 과거 패턴에서 이 기조들이 나타났을 때, 즉 이런 패턴이 나왔을 때는 가격이 다시 큰 반등으로 연결되었던 사례들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가 또 염두에 두시면서 좀 낮은 구간들을 계속해서 물색해 나가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XRP 쪽에 관해서 이야기도 짚어봤고요. 저희가 오늘 이더리움, 솔라나, XRP 이렇게 다양한 코인들을 좀 짚어보게 됐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작가님은 세 가지 알트코인 중에서는 어떤 코인을 좀 유망하게 보시는지 그 이야기까지만 들어볼게요. 네, 오늘 좀 준비된 장표들이 조금 더 있었는데 좀 아쉽긴 합니다. 근데 이 장표를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좀 정리를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다보스 포럼에서 점지해준 종목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올린 커뮤니티 글이 있는데 사실은 조금 더 옛날 자료긴 합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시점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섹터를 봤을 때 일단 크립토를 가장 주목해 볼 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에너지, AI, 크립토, 제조업 이 네 가지 키워드가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키워드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중에서 이 크립토 분야로 한정을 했을 때 지금 시장에서 가장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것 그리고 이번 다보스 포럼에서도 가장 많이 회자가 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은 또 RWA라고 하는 섹터입니다. 즉 토큰화가 현재 시장에서는 가장 주된
이 블록체인 산업에서 가장 주된 관심사인데 그러면은 이 RWA가 가장 활성화되고 있는 체인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바로 이더리움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 RWA 규모부터 해서 스테이블 코인 규모 그리고 전체 예치된 자본 규모들까지 해서 전체적인 이 자본 수요 자체가 이더리움에 가장 많이 집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코인 중에서 현재 시점에서 딱 하나를 꼽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 이더리움을 꼽아야 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작가님의 이야기까지도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저와 함께 앵커 브리핑을 통해서 시장의 전략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뉴스부터 살펴보시죠. 은이 150% 폭등했는데요. 비트코인이 마이너스 30% 추락했습니다. 엇갈린 운명 속에 890억 달러의 비밀을 밝혀보겠습니다. 금과 은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폭주를 했는데요. 반면에 디지털 금으로 불리던 비트코인은 폭락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자금의 흐름은 거대한 자금 이동의 전조 현상일 뿐 2분기 비트코인의 폭발적인 반등을 예고하는 신호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유튜브 채널인 코인뷰로의 공동 진행자 닉 프렁리는 1월 29일 공개된 영상에서 최근 기금속 시장의 이례적인 강세와 암호화폐 시장의 침체 현상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프렁리는 은 가격이 온스당 117달러를 돌파하고 금이 5,500달러라는 미지의 영역에 진입한 상황에서 비트코인은 85,000달러 아래로 추락했다고 지적했습니다. 2025년 10월 기록한 12만 6천 달러의 고점 대비 30% 이상 하락한 비트코인의 부진은요. 투자자들에게 디지털 금 서사에 대한 의구심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프렁리는 이러한 디커플링 현상의 원인으로 지정학적 위기에 따른 안전자산으로의 자금 이동을 꼽았고요. 그린란드 사태와 관세 전쟁 등 글로벌 불안정성이 고조가 되자 기관 투자자들은 15년 역사의 비트코인 대신 5,000년 역사가 증명된 금을 선택했습니다. 실제로 2025년 말부터 2026년 초 사이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약 60억 달러가 유출되는 동안 전 세계 금 ETF는 890억 달러가 유입되는 거대한 자본 회전이 발생했고요. 은의 폭등세는 투기적인 수요를 넘어서 구조적 요인에 기인합니다. 태양광 패널과 전기차 배터리,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전력 공급을 위한 태양광 설비 등 산업 전반에서 은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데 프렁리는 2024년 은산업 수요가 6억 8천만 온수로 전체 수요의 60%를 차지했고 5년 연속 구조적인 공급 부족 사태가 지속되고 있어서 가격 상승 압력이 거세질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프렁리는 현재 비트코인 약세가 이제 실패가 아닌 시차 문제로 해석을 했고요. 과거 유동성 사이클을 분석해보면 귀금속이 먼저 상승한 뒤 약 3개월에서 7개월 후 비트코인이 그 뒤를 따르는 패턴이 지속이 됐습니다. 그는 2020년 8월 금이 사상 최고가를 기록한 뒤 그해 4분기에 비트코인이 본격적인 랠리를 시작했던 사례를 언급하면서 2026년 2분기 연준의 금리 인하와 명확선 법안 통과가 비트코인 반등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패닉셀에 동참하는 동안 기관 투자자들은 8만 4천 달러 부근에서 물량을 매집하면서 저점을 방어하고 있는데요. 프렁리는 금과 은이 이미 레이스를 시작한 상황에서 비트코인은 이제 막 신발끈을 묶고 있는 단계다라고 하면서 이미 150% 급등한 자산을 쫓기보다 후행주자로 나설 비트코인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XRP 가격은 지지부진한데요. 백만장자의 지갑들이 복귀했습니다. 반전 신호일까요?
시장 전반의 약세 속에서도 XRP를 둘러싼 대형 보유자들의 움직임이 다시 살아나고 있고요. 향후 흐름에 대한 기대감이 조용히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1월 29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인 뉴투데이에 따르면 XRP는 최근 암호화폐 시장 조정 국면에서 횡보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일부 낙관론자들은 이제 중장기 반등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두고 있습니다. 친암호화폐 성향의 법률 전문가인 빌 모건은 불확실한 시장 환경 속에서도 향후 몇 달간 XRP가 의미 있는 회복 국면에 진입할 수 있다고 전망을 했고요. 모건의 발언은 온체인 데이터 분석 업체인 센티먼트가 공개한 지표를 근거로 나왔습니다. 해당 데이터에 따르면 최소 100만 XRP를 보유한 지갑 수가 다시 증가세로 전환을 하게 됐는데, 이는 지난해 9월 이후 처음 나타난 변화로 대규모의 보유자들이 다시 네트워크로 복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구체적으로 올해 1월 1일 이후 XRP 레저에서는 총 42개의 100만 장자 지갑이 순중한 것으로 집계가 됐고요. 반면 지난해 10월 5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가격 약세가 이어지는 동안 약 784개의 대형 지갑이 네트워크를 이탈한 바가 있습니다. 이 시기 다수의 고액 보유자들이 시장 변동성 확대를 경계하면서 보수적인 태도로 전환했다는 해석이 뒤따르는데요. 대형 지갑 이탈과 재유입의 전환점으로는 지난해 10월 10일 발생한 급락장이 지목됩니다. 당시 매도 압력은 개인 투자자와 기관 전반에 동시에 나타났고요. XRP 역시 다른 주요 자산과 함께 강한 조정을 겪었습니다. 이후 시장이 점진적으로 안정을 찾는 과정에서 대형 보유자들의 태도에도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을 했는데, 빌모건은 최근의 흐름을 두고 XRP 레저에서 100만 전자 지갑이 다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조용하지만 중요한 신호라고 하면서 가격이 조정을 거치는 국면에서도 장기 보유 성향의 투자자들은 재차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과거 사례를 돌아볼 때 이러한 고액 지갑 증가가 종종 긍정적인 가격 흐름에 앞서서 나타났다고 덧붙였고요. 시장에서는 이번 움직임이 단기 급등을 의미한다기보다는 대형 보유자들이 횡보 국면에서 점진적으로 물량을 모으는 전형적인 패턴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XRP는 여전히 약한 흐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요. 조용한 수급 변화가 축적이 되면서 점진적인 회복을 준비하는 단계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는 시점입니다. 오늘 마지막 소식 살펴보시죠. 암호화폐 고래들이 비트코인을 대신해서 토큰화금을 줍줍하고 있습니다. 토큰화된 금으로 자금이 몰리면서 암호화폐 고래들이 전통적인 안전자산을 블록체인 위에서 대거 사들이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는데, 1월 29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인 비인크립토에 따르면 온체인 데이터상 테더골드와 박소스 골드에 대한 대규모의 매수가요, 1월 말 들어서 급증했습니다. 이는 현물 금 가격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주요 투자은행들의 목표가를 빠르게 소화하는 흐름과 맞물리는 움직임인데, 금 가격은 골드만삭스와 UBS가 제시한 2026년 목표치였던 5,400달러를 단기간에 돌파한 뒤에 5,585달러까지 상승을 했고요. 현재 시장은 모건 스탠리가 제시한 5,700달러 전망치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6,000달러, 제프리스의 6,600달러 목표 구간을 차례로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금 가격 상승에 연동되는 토큰화 금자산에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데, 블록체인 분석업체인 루콘체인은 1월 마지막 주 동안 여러 건의 고액 거래가 포착됐다고 밝혔고요. 1월 27일 지갑에서는 OXV4C라는 이 바이비트와 게이트에서 1959 XAUT를 인출하면서 약 997만 달러를 투입했고요. 지갑 OXOF67은 맥스에서 559 XAUT를 약 283만 달러 규모로 매수했습니다.
같은 날 이제 지갑 OX1B7D는 MEXC에서 194.4 XAUT와 106.2 PAXG를 인출하면서 각각 99만 3천 달러와 53만 8천 달러를 집행했습니다. 매수 흐름은 이후에도 이어졌고요. 1월 28일 OX6AFA는 이틀에 걸쳐서 1137 PAXG를 매수하면서 약 595만 달러를 사용했고, 새롭게 생성된 지갑에서는 바이비트에서 800XAUT를 인출해서 약 422만 달러 규모의 포지션을 구축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1월 1일에는 또 다른 지갑이 평균 단가 4,357달러에 1,948 XAUT를 매수하면서요, 약 849만 달러를 투입한 사례도 인출이 됐습니다. 최근 몇 달 사이에 가장 큰 규모로 평가가 되는 거래가 있는데, 한 트레이더가 바이비트에서 417만 달러를 확보한 사례도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저와 함께 마지막 소식까지 짚어봤습니다. 자, 오늘도 도움되셨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